금양 오늘 조금 전에 공시한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정정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정 공시는 언뜻 보면은 단순한 숫자 수정 같은데 이 이면에 금양의 현재 재무 위기랑 이제 최대 주주의 사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최대 주주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의 이 채권자가 국세청으로 변경되었다는 그런 점들이 좀 우리가 답답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정정공시 참 답답한데, 이 핵심 변경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이슈들이랑 연결을 해서 납득이 가도록 좀 설명을 드리고, 이 국세 체납 문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텐데 금연 경영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 그리고 단기 이 차입금 규모가 자기 자본의 이 120%를 넘는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아울러서 이런 그 재무 상황이 금양의 기업의 운영과 성장 유지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사례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던 거를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던 그 투자자 부분의 유의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원래 2024년도 4월 3일에 이사회에서 그 단기 차입금 얼마입니까? 2,400억 원이라고 할게요. 2,400억 원을 늘리기로 결정을 하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금양 최대 주주인 류광조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이었죠. 류 회장이 자신의 금양 지분 그 4.5%를 블록딜로 한꺼번에 팔아서 마련한 2,439억 원을 회사에 빌려주기로 했던 거예요. 목적은 이 드림팩토리 기장에 짓는 2차전지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이었습니다. 당시 공시에서 밝힌 이 차입 조건을 보면 차입 금액 2,432억 원에 그 대해서 금양의 자기 자본 대비 1,956억 원이에요. 124%에 달하는 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보다 많은 돈을 단기로 이제 빌린다는 다소 불안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초기 공시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3월에 정정이 되었어요. 1년 다 돼서 정정 공시에서 이제 바뀐 핵심 내용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제 2,432억 원의 전부의 이 채권자가 류광조 회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정 공시에서 이 중에 일부 채권자의 이름을 국세청으로 바꿨어요. 즉 약 480억 원 가량은 이제 유광조 회장이 아니라 국세청에 갚아야 할 돈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뭐 지금 얘기를 뭐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국세 체납 문제죠. 네, 최대 주주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세청이 이 채권의 일부를 압류하거나 회사에 그 돈 우리한테 내라라고 이제 지급 대상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금양 입장에서는 예전에 최대 주주에게 빚졌던 그 돈 일부가 이제 국세청에 빚진 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공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차입금액 총액 2,432억 원이라는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채권자 구성이 류광지 회장에서 국세청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 변경 사실과 사유를 공시에 반영하라는 거래소 요구에 따라서 정정 공시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차입 기간은 애초에 1년 2024년 4월에서 2025년 4월 예정이었는데 이제 곧 그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 금리 등의 조건은 공시상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대 주주로부터의 차입이라서 사실상 뭐 낮은 이자로 추정이 됩니다. 예, 회사가 부담을 덜 지도록 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공시에서는 뭐가 이렇게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최대 주주의 세금 문제로 인해서 회사 빚 중에 일부가 세금으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직행하게 되었다는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차분히 살펴봐야 돼요. 뭐 지금 이제 와서 할 필요 없이 금양이 이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추진한 사업 그동안의 경과를 좀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을 빌려서 2차전지 사업에 올인을 했느냐. 뭐 지금 2차전지 테마주로 급부상하고 2022년, 2023년에 이 부산의 기장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 2023년 금양 주가가 거의 20만 원 선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게 당시 시장의 2차전지 열풍과 맞물려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크게 반영이 된 부분이죠.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이 공장을 금양이 짓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을 키우면 미래에 엄청난 매출을 올릴 거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내놨고 문제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회사 자체 현금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다소 무리한 자금 조달이었죠. 그때 당시에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광주 회장이 보유 지분 약 4.5%, 2,500억 원 가까이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었고 그 돈을 다시 회사에다가 단기 대여를 해줬습니다. 흔히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면은 악재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금양 관계 회사들로부터 이제 돈을 다 끌어왔어요. 2024년 5월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이곳 두 곳에서 600억 원 가까이 590억 원 정도 단기로 빌렸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드림 팩토리 공장의 설비 투자에 쓰기 위한 자본이었죠. 그리고 2024년 7월이었나요? 금융기관 차입 없이 또 다른 800억 원 정도의 단기 차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시에서도 그때도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2차전지 기장 공장에 대한 건설이랑 설비 투자 등을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융기관 대신에 내부 어떤 특수관계자의 자금을 최대한 끌어쓰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금양이 한편으로 자기 주식 처분도 통해서 자본 확충을 했어요. 주가가 높을 때 보유 자사주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자본을 늘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2023년 말 기준 연결 자본이 약 2,465억 원 정도의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올라갔었죠. 이거를 보면 당시에 정리하면 2차전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 하나로 회사 내부 자원과 최대주주 관계사들의 이 돈까지 총동원해서 단기 차입금 의존적으로 자금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3년도부터 단기 차입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커졌어요. 2022년도에 691억 원이었던 그 단기 차입금이 2023년도 말에 2,717억으로 거의 4배 가까이 급증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여기서 이제 더 불어나가지고 3분기 말 기준으로 3,800억 정도까지도 찍힙니다. 투자한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빚내서 충당했다는 분석도 지금 나올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모은 돈을 쏟아 부어온 이 참 안타까운데 2차 전지 공장 프로젝트가 순탄하지 않은 점, 공장 건설에 대한 진척이 더뎌졌고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공장의 이 공사 대금 지급이 지연이 되면서 미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도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무료 우리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재무 구조가 안 좋아 보인다. 계속 급속도로 이제 그냥 뭐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뭐 하나 많은 아무튼 다행히 그때 저희가 이제 작년 말 좀 되기 전에 8월 이후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고 재무 구조가 실제로 급속도로 이제 나빠졌고 현금은 부족한데 단기 부채가 크게 늘어나서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6천억 원 정도 많은 심각한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내 갚아야 할 빚이 갖고 있는 현금 등 뭐 이런 그 접목시켜 봤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자산보다 6천억 이상 초과하는 구조로 다가왔죠.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그 캘큘레이터 사이즈가 나왔고 실제 금양이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2년도에 33억 원 정도의 순손실, 23년도에 더블 순손실에 이어서 24년도에 여기서 이제 트리플 1,800원 정도 거액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큰 손실이 나니까 빚을 갚을 이 재원이 생길 리가 없다라는 어떤 감사인의 냉정한 평가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금양의 어떤 드리운 그림자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류광지 회장님이 자기 지분까지 팔아가면서 금양을 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세청이 금양의 채권자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일까?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분히 보면 이제 4.5%를 블록딜로 2024년도에 매각을 해서 2,439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 주식을 대거 처분을 하면은 이게 따라오잖아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이 세금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대략 수백억 원대의 이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유광주 회장이 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거나 미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세청이 굳이 한 사람의 채권, 금양이 빌려준 돈이죠. 채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거는 유광주 회장이 세금을 체납했고 국세청이 당신의 회사로부터 받을 돈 일부를 우리한테 대신 내라고 이제 압류 통지를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금양이 이번 공시에서 채권자 변경 국세청이라고 쓴 금액 약 500억 원 가까이, 480억 원인가요? 이거는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라 미납세액 규모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스스로 세금을 냈다면 애초에 국세청이 금양 측에 이런 요구할 일도 없겠죠. 이런 것들로 볼 때 최대 주주의 어떤 신용 상태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음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현금 유동성의 어려움, 그 다음에 다른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 회장이 금양 지분 상당 부분을 담보로 잡혀 있는 것도 있죠. 예, 제가 보도를 봤는데 이건 다 예전에도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15%가 묶여 있다 그래요. 개인 대출 담보로.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 회장이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때 금양 주식을 담보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양 주가는 2023년 고점에 비해서 지금 95% 이상 폭락을 해서 10,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담보 가치가 훼손이 된 거예요. 엄청 크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담보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는 그 이른바 매물 폭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강제로 팔리면 주가에 추가 충격을 주고 지배력에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광주 회장의 이 재정 문제, 세금 체납이라든지 대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금양의 리스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신용 위험이 회사의 여러모로 악재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 돈을 빌려준 장본인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앞으로도 회사를 지원할 여력이 점차 떨어지죠. 이번 사례만 봐도 애초엔 회사가 빌린 돈을 나중에 최대 주주에게 갚으면 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중에 상당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남의 어떤 세금 문제로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셈이에요. 물론 원리상으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데 그 주체가 국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체납세액을 회사가 떠안는 어떤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거는 주주들이 봤을 때 좋게 볼 수가 없죠. 경영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세금 미납을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압류까지 나가면 극단적으로는 지위 상실까지 또 경영진 관련 압박도 올 수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세금 문제로 이미지 실수는 기본이고, 이거는 국세청이 추가로 또 예를 들면 이 남은 주식 처분을 또 공매 처분하게 되면은 경영권에 대한 어떤 변동 가능성까지 생겨납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뭐 지금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데 앞으로 이후에도 미래에도 미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양 최대 주주의 국세 체납 사태는 단순히 이게 단순 공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단순 공시 개인 문제를 넘어서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양의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이 자기 자본 대비 124%라는 그 언급이 있었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딥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24점 정확하게 33%죠. 말 그대로 내 돈 대비 남의 돈을 얼마나 끌었었냐잖아요. 일반적으로 단기 차입금이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라서 특히 유동성 위험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 어떤 가정으로 비유를 하면 내 전 재산이 1억 원인데 한꺼번에 1억 2천만 원을 1년짜리 대출로 땡겨 쓴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장 큰 돈을 쓸 수 없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데 1년 후에 그 돈을 갚을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게다가 금양이 그 후로도 추가 차입을 거듭해서 결국 단기 차입금 합계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5천억. 예, 5천억 정도 되나요? 예, 5천억. 나오죠. 부채 비율도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면 부채 비율 300%만 돼도 금융 비용이 커져서 위험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400% 넘어가면은 이제 심각한 재무 위험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금양이 그 배 이상의 빚더미 위에 있었던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볼 지표는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3분기 말 연결 기준 금양의 차입 의존도가 52.5%, 예, 52.5%였다고 해요. 예. 차입금 의존도는 총 자본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그래서 30%만 되어도 우려가 나오는데 단기 차입금만으로 50%를 넘겼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이마저도 최대 주주의 이 채무상계, 빚을 출자 전환 비슷하게 이제 상계한 그 채무상계분을 제외해도 28%나 돼요. 즉 금양의 사업은 자기 자본보다 남의 돈을 어떤 절반 이상 의존해서 굴러간 것이고, 특히 1년 내에 갚아야 할 돈에 과도하게 기댄 구조였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였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아카데미에서 이제 대비를 한 것이죠, 사실. 예, 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말씀을 드려도 뭐 길게 투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부분이 참 상당히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감사인도 지적을 한 것이고, 뭐 물론 이제 금감원과 그 한국거래소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분, 뭐 이례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회사도 문제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의견 거절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 폐지 심사 사유에 됐고, 단기 차입금 124%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그 이후의 재무 지표들이 다 적색 경보 수준으로 치닫았어요.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장 유지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실제 심사의 퇴출 위기에 지금 절차에 들어간 상태고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올려드린 그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 커뮤니티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시고 커뮤니티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금연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저희가 이제 또 좋은 종목들을 또 안내를 드리고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오고 있어요. 아무튼 뭐 얼마나 빨리 재무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데 달려 있겠죠.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뭐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나름의 자구책을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유상증자나 뭐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한 신규 자금 유치가 사실 있는데 자기자본 확충도 마음대로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금양이 상장을 좀 유지를 하려면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개선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쵸? 네. 통상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는 일정 기간 내에 1년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금양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채무, 자본 전환, 뭐 외부 투자 유치, 구조조정, 금양이 이 사과문 공식 사과문 올린 거예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증명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신규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해서 부채를 청산을 때려버리던가 적자 사업을 아예 정리를 해갖고 흑자 전환을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지가 않죠. 시장의 신뢰가 뭐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주가 폭락 때문에 추가 자금 조달도 제한이 될 것이고 금양이 연거푸 비우호적인 이런 이슈에 노출이 돼서 신뢰를 잃었다. 뭐 자금 조달은 불가피하지만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뭐 의구심이 든다. 이런 뭐 또 투자은행 관계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줄지도 지금 미지수인 상태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2차전지 공장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자금만 소모를 해버렸고 기존의 본업도 부진을 해서 매출 감소, 영업 손실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감사 보고서에서 과거 매출 인식 오류에 대한 회계 신뢰도도 이슈로 지적이 되었고 공시 번복 건수도 많았고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하면 향후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해서 공장을 완성하고 영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시밭길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 금양이 끝내 개선에 실패를 하면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주들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고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장외에서 헐값에 처분을 하거나 강제로 장기 보유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법정 관리나 이 청산시의 재산 분배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밀려서 투자 자금 대부분을 또 잃을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뭐 보여줘서 기사회생에 성공을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바닥이 돼서 어떻게 이제 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희박한 어떤 턴어라운드 시나리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감사의견은 거절을 받고 극적으로 회상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과거 몇몇 기업들이 개선 기간 중에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제3사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상장을 유지한 적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주주 가치가 상당히 희석되거나 훼손되곤 했어요. 금양도 살기 위해서는 뭐 이 채무 재조정, 대규모 증자 이런 거, 뭐 이 투자 유치 이런 것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주식 가치 희석이나 변동성 확대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계속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진이 밝히는 개선책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진정성 있는지 좀 보면서 경영진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발표를 합니다만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지금 뭐
이 주식 시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상장 폐지예요. 이거보다 더 최악은 없잖아요.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이게 말뿐인 어떤 그 부분인지 실행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는지 뭐 사회 출연 규모나 자산 매각 등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그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지 지켜봐야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놓은 대책들은 뭐 아직 없지만 글쎄요 최소한의 불씨는 살릴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온 걸로는 충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저희도 끝까지 모니터링하면서 중립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그 상황이에요. 예. 무리한 차입과의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는 세금 문제가 얽힌 복잡한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분들에 대한 그 입장에서도 저도 지금 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다 정리를 했지만 지금 뭐 한 5% 남았잖아요. 저도 일부러 갖고 있죠. 그냥 주주 버리지 않고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이 또 좋게 얘기하면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기업 가치를 보되 그 기업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그런 분들이 생성하고 있는 분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 우리도 변화되는 게 맞는 거예요. 멍하니 식물처럼 물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를 시켜줘요. 어떤 그 앞전에도 이 이재명 대표 관련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뭐 테마와 이슈, 뭐 경영진의 장밋빛 그런 발표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속사정과 숫자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거 다 보였어요, 사실. 저희가 그냥 뭐 없는 것들을 이 세상의 수면 위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예측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대응을 한 게 아니라 사실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쵸? 예, 재무제표랑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면 위로 뜬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번 사태를 미리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진행하는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은 뭐 작년 후반기부터 뭐 부채 증가, 뭐 이 유상증자 관련, 몽골광산 관련 이런 뭐 이슈 구조에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발을 뺐어요. 제가 오죽하면 정주식 전문인 많아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조언을 드렸다. 예? 뭐 쓴소리로 뭐 달갑지 않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인터뷰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왜 나쁜 겁니까? 투자로서 대응을 한 건데. 예? 늦게까지 이거를 수면 위로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리스크들이 막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로지 믿음만으로 갖고 투자한 분들은 지금 막대한 손실을 본 거죠. 근데 앞으로 금양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되기를 진짜 누구보다 바래요. 제가 왜 주식을 다 정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도 일부는 남겼다라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리고. 예? 적지 않은 돈이에요. 남은 돈도 실제로 기사회생해서 2차전지 사업을 꽃피울지 아니면 안타깝게 시장에서 퇴장당할지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현재 금양이 직면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국세청 뜬금없는 국세청 채권자 등장권도 그 단면을 또 보여줬고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낙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투자자에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방송 늦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결코 이게 여러분들 뭐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니까 또 금양에 투자하시지 않은 분들도 이제 뭐 댓글을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주주분들 걱정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거래소랑 금감원에 대한 그런 그 더블 타겟팅, 더블 어택 같은 그런 문제들도 사실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나타나고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이런 또 액션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많았잖아요. 예. 뭐 EID 관련해서도 막 말씀드렸었고 옛날에. 아무튼 오늘 이야기한 이 포인트들이 뭔지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리스크를 피하면서 잘 좀 나가도록 저희도 또 운영방 아카데미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운영방과 아카데미 또 성과가 너무 좋아요. 또 다행이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아무튼 항상 믿을 만한 정보랑 꼼꼼한 분석, 특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앞으로도 찾아뵐게요. 네, 늦은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을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